내 재산의 70%를 며느리인 수진이한테 남긴다. 다들 잘 들어. 태희야, 작년에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이 집 팔아서 네 남편 사업자금 대려고. 첫째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를 보셨습니다. 태연아, 3년 전에 내 카드로 네 가족 보험료 결제한 거 잊었어? 또 5천만 원 넘게 빌려가고 한 푼도 안 갚은 것도 다 기억해.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태호야, 넌 항상 가운데서 우물쭈물했지. 누이들이 뭘 해도 모른 척했잖아. 그게 가장 나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원장은 이미 공증 받았어. 영자가 증인이야.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첫째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70%를 말도 안 돼요. 둘째 시누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주다니 말이 돼요?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누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남편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돈만 봤어. 수진이는 나를 봤어. 그게 다야. 피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수진이는 내 딸이었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대의 인생 라디오 DJ 연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통장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매달 15일 어김없이 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돈. 1년이 넘게 쌓인 금액. 그 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2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가 마침내 깨닫게 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어떤 비밀은 통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날짜들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쌓여가는 진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1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저는 이수진 45살, 결혼한 지 20년 차 며느리입니다. 25에 결혼해서 45이 되기까지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태호 씨는 중견기업 과장이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 올해 78살. 남편의 두 여동생들은 각자 결혼해서 나갔고 장남인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이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드실 죽을 쓰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마다 허리 주물러 드리고 명절에는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는지 이불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화가 약하셔서 아침은 꼭 죽을 드셔야 했거든요. 호박죽, 전복죽, 잣죽.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번갈아 가며 끓였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도,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시누이들 눈치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구박하거나 트집 잡거나 친정 흉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무뚝뚝한 분이라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고. 네가 내 며느리라서 다행이라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저에게 그 말은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8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트럭과 충돌했고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뒷좌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1년, 고모 집에서 2년, 다시 작은아버지 집에서 3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였고 새 옷을 사달라는 말은 꺼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사촌들이 입다 버린 옷을 물려받아 입으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 가족이 생기면 절대로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고. 그런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이제부터 네가 내 딸이라고.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창밖으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 시금치, 두부,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 비닐봉지에서 채소를 꺼내 냉장고에 넣고 고기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말이라 공과금도 나가고 카드값도 빠져나갈 때니까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500만 원. 11월 15일 500만 원 입금.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50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15일 500만 원 입금. 9월 15일 500만 원 입금. 8월 15일 500만 원 입금.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7월, 6월, 5월, 4월. 매달 15일마다 정확하게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박말자.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게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이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만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휴면 계좌나 다름없었거든요.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고 생활비는 다른 통장으로 관리하니까요. 왜 어머니가 제 통장에 돈을 넣으셨을까? 그것도 매달 500만 원씩이나. 당신 용돈도 빠듯하실 텐데. 아니, 애초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나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경제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일으켜 재산을 모으셨다는 것을.
하지만 그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굳이 여쭤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매달 5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어머니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통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쭤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묻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제게 말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신만의 이유가 있으면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호박전.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박전을 부치느라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연세 탓이려니 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술 드시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이가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저는 웃으며 더 드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장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6시쯤 어머니 방에 아침 죽을 가져다 드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죽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죽이 바닥에 쏟아져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119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연결이 됐을 때 제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그 손에서 점점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의 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저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이라고, 빨리 오라고. 남편은 알았다며 회사에서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시냐고.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안 나오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의사가 저와 남편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보호자분, 어머님 병세가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2~3달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2~3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뭔가 질문을 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그 돈.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저에게 돈을 남기신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은 채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옷깃이 젖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상담실 벽에 걸린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병환이 드러내는 것은 질병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족의 진짜 얼굴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의 본성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짜 상황이 닥치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진실을 어머니 병실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흰 커튼으로 각 침대가 분리되어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줄이 어머니의 마른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맥박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간이 침대를 빌려 어머니 침대 옆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내실 때마다 달려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희, 올해 52살, 남편의 여동생 중 큰 여동생입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브랜드 로고가 박힌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형으로 관리한 얼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저는 그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누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이요?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첫마디가 보험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 뭐뭐 있는지 알아봤냐고. 입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어머니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냐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머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남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누이, 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순진하게 굴 거냐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알고 그러냐고.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안 힘들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머니는 그냥 돈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남길 재산. 그게 시누이가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태연, 올해 46살, 남편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첫째 시누이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가방도 평범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다르구나. 첫째 시누이와 달리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시누이 둘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시누이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첫째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3분의 1씩 나눠야지. 오빠한테 다 갈 순 없잖아. 둘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좀 걸리지 않아. 20년 동안 어머니 모셨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첫째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뭐래. 며느리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받아.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이미 재산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배제한 채로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저를 그냥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게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20년 동안 저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외부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애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들 왔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쓴웃음 같은 것을 지으셨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자식들,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병문안보다 재산이 먼저인 그들의 본심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에서 어머니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진아, 그 통장 말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장? 어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 넣어주신 그 통장.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발견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제가 발견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물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약 기운이 올라온 것인지 다시 잠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숨었습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환자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던 게 뭘까? 통장의 이유,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면 어쩌지. 그 밤 저는 어머니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B- B- 하는 맥박 측정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을 나눌 때는 빼도 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저는 이불로 얼굴을 덮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만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신 거겠죠. 저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겠죠. 어머니,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다짐을 안고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비밀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실도 결국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비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오전 내내 주무시다가 점심때쯤 눈을 뜨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잠깐 병문안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지방까지 내려왔으니 근처 호텔에서 묵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잠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나?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머니의 은발이 빛났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몇 모금 마시고 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 저는 그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문 닫아라. 저는 시키는 대로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등을 받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야위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서랍장 알지? 방에 있는 서랍장. 거기 맨 밑칸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 생일? 왜 시어머니 금고 비밀번호가 며느리 생일이지? 저는 물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있어. 유언장이야. 유언장. 그 단어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 언제? 왜? 저한테 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셨는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받고 쓴 거야.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작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1년 넘게 혼자 이 사실을 안고 계셨던 겁니다. 암 진단도, 시한부 선고도, 유언장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매달 발견한 500만 원도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는 미안해서 못했어.
내가 없어지면 이 집에서 내 설 자리가 없어질 텐데.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몸보다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될지, 시누이들에게 쫓겨나진 않을지, 그걸 걱정하셨던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머리 쓰다듬듯이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유언장에 내 재산의 70%를 네 앞으로 해놨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농담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7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느리인데요.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증이라는 게 있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았어. 어머니는 이미 다 준비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증까지 받아두셨다고 하셨습니다. 1년 전부터 차근차근 변호사를 만나고 공증인을 불러서 모든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요? 왜 친자식들 대신 며느리에게? 그것도 70%나.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남은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은발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20년 동안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건 내가 유일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친자식들은 돈만 밝혔어. 태희는 시집가서 명절에도 잘 안 오더니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이번 달도 돈 보내달라. 저번 달도 돈 보내달라. 평생 받아가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이혼하고 힘들다며 몇 번이고 돈을 빌려갔어.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푼도 안 갚았어. 그것도 모자라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적도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다고요? 둘째 시누이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년 전이야. 내 카드로 자기 보험료를 결제했더라고. 내가 알아차리고 추궁했더니 울면서 빌더라.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딸이니까.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 네 남편. 그 아이는 항상 가운데서 우물쭈물했어. 누이들이 뭘 해도 모른 척했어. 엄마 편을 들어주지도 말리지도 않았어. 그게 가장 나빴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시누이들과 저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중립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회피였습니다. 책임 회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태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요양원 알아봤다고. 나를 거기 보내겠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요양원? 어머니를? 작년 여름 첫째 시누이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갈데 없는 노인이에요.
저희가 모시면 되는데요. 요양원은 안 돼요. 그때 시누이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가 간병이 힘들어서 짜증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은 가운데서 우물쭈물했습니다. 둘 다 진정하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끝까지 반대해서 요양원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반대했잖아.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때 결심했어. 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묘하게 저한테 더 잘해주신다 싶었는데 그게 이런 이유였군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처럼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제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까. 그게 진짜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병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간호사가 노크했지만 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 그 전에 애들한테 알리면 난리 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유언장, 아이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각오하고 계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해. 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눈빛, 저한테 맡긴다는 눈빛,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맡긴다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마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뜻을 지키겠다고. 그게 어떤 싸움이 되더라도. 의심은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싹 트면 그 틈을 넓히며 자라나고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시누이들의 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건 이번 2주째부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말기라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약을 쓰면 구역질이 나셨고 며칠씩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는 잠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여도 새벽에 몇 번씩 깼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 핑계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나, 야근이 많다나,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누이들은 더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같은 도시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비쳤습니다. 아이들 챙겨야 한다나 일이 바쁘다나 핑계는 많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아침 죽을 떠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낮에는 병원 복도를 부축해서 산책시켜드리고 의사회진 때 옆에서 설명 들으며 메모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손발을 마사지해드리고 밤에는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3주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어머니 곁에서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죽 한 그릇도 다 드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삼키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예고 없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아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거겠죠. 통장 이야기가 새어나갔나? 아니면 유언장 이야기를?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잠깐 나와봐.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잠이 드신 건지 피곤하신 건지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둘째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에워싸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범인을 추궁하는 형사들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힐끗 쳐다봤지만 시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핸드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됐네요. 매달 500만 원씩 1년 넘게. 이게 뭐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저만 알 텐데. 둘째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은행에 어머니 위임장 들고 가서 거래 내역 뽑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의심된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내줬다고. 치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하신데요. 몸만 편찮으실 뿐 머리는 맑으신데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 통장 내역을 빼낸 겁니다. 첫째 시누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코앞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엄마 돈을 빼돌린 거야. 1년 넘게 6천만 원이 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돌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 엄마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줘? 분명히 네가 엄마를 꼬드긴 거야.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 정신이 혼미할 때 돈을 빼간 거 아니냐고. 이건 노인 학대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셔온 제가, 지금도 밤낮 없이 간병하고 있는 제가, 당신들은 병문안 한번 제대로 안 오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넣어주신 거예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복도 끝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주겠지.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 저를 믿어주겠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혹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을 빼돌렸다고, 6천만 원이 넘는다고, 1년 넘게 몰래 빼갔다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사실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복도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면초가, 그 말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들으셨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깜깜한 밤에 불현듯 뜬 달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송영자 여사였습니다. 시누이들과의 대치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위자료 청구와 횡령 고소를 운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빼돌렸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민사소송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돈을 빼돌렸다고, 정신 흐린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던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 며느리래. 시어머니 돈 빼돌린 사람? 무섭다, 무서워.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여전히 양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누이들 쪽으로 기울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누이들하고 전화하고 있었고 저를 볼 때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에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건 좋지만 시누이들과 마주칠까봐 매번 긴장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 찾아와서 저를 몰아세울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를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 말고 누가 어머니를 돌봅니까? 그날도 오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주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약 기운도 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저도 저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기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은발을 짧게 자른 단정한 차림의 노인. 어머니의 50년 지기 친구 송영자 여사였습니다. 송 여사는 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수진이구나. 저도 반가웠습니다. 송 여사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셨고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 두 분이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송 여사는 어머니 곁으로 가셨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저렇게 야위어 누워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송 여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여사와 함께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송 여사가 커피를 시켜주셨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거든요. 커피가 나오자 송 여사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말자한테 다 들었어. 유 원장 얘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송 여사에게도 말씀하셨군요. 송 여사는 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자가 작년에 나한테 다 털어놨어. 암 진단받은 것도, 유 원장 쓴 것도, 내한테 재산 남기기로 한 것도, 나보고 나중에 증인 서달라고 했어. 증인.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송 여사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제가 어머니를 꼬드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로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결정하신 거라는 걸. 송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처럼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시누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다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송 여사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들이 진작부터 그랬어. 말자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송 여사는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 시어머니가 겪으신 일들, 친자식들에게 당한 일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둘째 시누이 태연이가 이혼할 때 위자료 낼 돈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또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아이들 학비가 없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어머니는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적다고 불평했다나요? 3년 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본인 명의 보험료를 결제한 겁니다. 어머니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아차리셨습니다. 추궁하자 태연이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딸이니까, 손주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하지만 배신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첫째 시누이 태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며, 거기 보내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희 남편 사업이 기울어서 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어머니를 내보내야 집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 그런 속셈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송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반대했잖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자가 그때 많이 울었어.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 며느리가 내 편이라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머니에게는 그게 그토록 큰 의미였군요. 송 여사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말자가 그랬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줬다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면서 했던 말.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친자식들은 돈만 보고 며느리만 진심으로 나를 봤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카페 구석에서 송 여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감사해서, 슬퍼서 온갖 감정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송 여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가 증인 서줄게. 그것들이 뭐라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 여사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50년 친구를 위해, 그 친구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송 여사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말자가 내 부탁이야. 그리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송 여사가 계시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싸움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누이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송 여사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송 여사가 병원에 왔다는 걸 알려줬나 봅니다. 아마 병원 직원이거나 아니면 제 뒤를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공격 대신 우회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쓸 때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며느리에게 휘둘려서 비정상적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을 쓰실 때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셨습니다. 공증인도 확인했고 변호사도 확인했고 송 여사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소송을 걸면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둘째 시누이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불쌍한 노인을 이용하는 악덕 며느리라고.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던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제분들, 남편의 사촌들, 다들 시누이들 편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친자식들 재산을 가로채면 되냐고,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시어머니 돈 빼돌린 사람,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양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누이들 쪽으로 기울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얼굴. 그 얼굴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들이 그러는데 유언장이 위조됐을 수도 있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조?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요? 당신 지금 나를 위조범으로 보는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당신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셨어. 새벽에 일어나서 죽 끓이고 밤마다 허리 주물러 드리고 명절마다 음식 차리고. 그런데 지금 나를 위조범 취급해?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누나들이 그러니까 물어본 거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누이들이 2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어머니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몰래 통장에서 돈 빼가고 요양원 보내서 이 집 팔아먹으려고 했어. 그런 사람들 말을 믿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오빠에게 하지 않았겠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송 여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쏟아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어머니 카드로 보험료 결제한 것, 첫째. 시누이가 집 팔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 5천만 원 넘게 빌려가고 한 푼도 안 갚은 것.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처음 안 거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저한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날 못 믿겠으면 나도 더 이상 기대 안 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외부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며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감정,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 저는 평생 그 감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2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 없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맥박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눈치, 시누이 눈치, 세상 눈치. 남들이 뭐라 하면 움츠러들고 오해를 받으면 해명하려고 애쓰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지키려면 저부터 강해져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분.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어머니의 뜻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저는 그 밤을 보냈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2월 중순,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병원 창문에 쌓였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의사가 저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며칠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마지막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는 걸. 며칠 전부터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뜨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사람의 눈빛.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눈을 뜨시는 시간이 드문데 그날따라 또렷하게 깨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애들 다 불러.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송 여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 저녁이 되어 모두가 모였습니다. 좁은 병실에 5명이 들어섰습니다. 저, 남편, 첫째 시누이, 둘째 시누이, 그리고 송 여사. 병실 안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들은 송 여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등을 받쳤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야위셨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어라. 시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첫째 시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태희야, 작년에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이 집 팔아서 내 남편 사업 자금 대려고. 첫째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정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다 알아. 남편 사업 망한 것도 알아.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 나한테 숨겨봤자 소용없어. 첫째 시누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를 보셨습니다. 태연아, 3년 전에 내 카드로 내 보험료 결제한 거 잊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둘째 시누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정하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5천만 원 넘게 빌려가고 한 푼도 안 갚은 것도 다 기억해. 나는 널 딸이라서 그냥 넘어간 거야.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둘째 시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태호야, 넌 항상 가운데서 우물쭈물했지. 누이들이 뭘 해도 모른 척 했잖아. 그게 가장 나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고르셨습니다. 가쁜 숨을 쉬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너만이 진심이었어.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재산의 70%를 수진이한테 남긴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받았어. 영자가 증인이야.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70%를. 말도 안 돼요. 둘째 시누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주다니 말이 돼요.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누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남편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돈만 봤어. 수진이는 나를 봤어. 그게 다야. 송 여사가 나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인과 변호사 앞에서 작성됐고 저도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무효 소송해봤자 안 통할 겁니다. 첫째 시누이가 송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 부탁. 그걸 지키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수진이는 내 딸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가볍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저는 진짜 모녀처럼 껴안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 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 47분 맥박 측정기가 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어머니가 정말로 가시는 것 같아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가신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날 세상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누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끝까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갈 때도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다 가져갔다더라. 시어머니를 꼬드긴 거래.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 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누이들은 예상대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유 원장 작성 당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진단 직후 정신이 완전히 또렷할 때 유 원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과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송 여사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유 원장 작성 당시의 의료 기록도 제출됐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하셨다는 증거. 첫 번째 재판에서 시누이들은 패소했습니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어머니가 1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유 원장은 드물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알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시누이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양쪽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혼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제 것이고 나머지는 남편이 가져가면 됐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 저 혼자만의 공간. 이사한 날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이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나. 25살 어리고 여린 아이였지.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늘 눈치를 보더라. 누구한테도 패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더라.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준다는 걸.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유언장을 그렇게 쓰셨는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자식들은 나한테서 뭘 받을 생각만 했어. 하지만 너는 나한테 뭘 줄 생각만 했어. 네 시간을, 네 정성을, 네 마음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알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 피는 못 섞었지만 마음은 진짜 모녀 같았어. 이 돈으로 네 인생을 살아. 눈치 보지 말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돈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평생 갈망했던 그 이름을. 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의 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당신 덕분에 저도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던 일,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한 달 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로 가득 채운 작은 카페. 손님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쉬어가는 곳. 카페 한쪽 벽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묶은 미소 짓는 얼굴.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문득 송 여사가 찾아오셨습니다. 카페를 둘러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자가 좋아했을 거야.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계절이. 저는 결국 어머니의 딸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 넣어주셨던 그 통장. 이제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정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20년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신 수진 씨. 그녀는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이고 유전자보다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